60대 이상의 연령에서 손떨림과 함께 최근 부쩍 행동이 느려졌다면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 12만 명을 돌파. 그중 98%는 60대 이상에서 발병하며 전조 증상이 없어 방치하면 병이 악화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몸 한쪽에서 떨림이나 경직이 나타나 점점 전신으로 번지고 이후 보행장애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떨림과 경직 증상은 정상 노화 과정에선 드물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주 건강 365에서는 건강한 노년의 적,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신경과 전문의 유수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경과 전문의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주제가 파킨슨 병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재밌게 본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여주인공 최송화 교수의 어머님이 파킨슨 병을 앓았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좀 기억에 가물가물한 맞아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 선배, 엄마 진료 잘 받고 가셨죠? 별거 없죠?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건 못 느꼈어? 네? 매러 오셨는데 레스팅 트레모랑 브레디카이네시아가 살짝 있으셔서 네.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펫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 이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시청률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전문 용어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신뢰가 안 가요. 다시 한번. 브레디카이네시아 다시 네. 읽어도 힘드네. 이게 끊어읽기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참 용어가 어려운데 근데 사실 그 파킨슨 병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는데 맞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사실 이제 파킨슨이란 게 이제 한국말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환자분들도 오시면 뭐 파킨슨이라고 하는 분들이지만 뭐 파키스병, 뭐 파키스탄병 뭐 이렇게 알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제 이 파킨슨병의 유래는 사실은 그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 살았던 의사인 제임스 파킨슨이 1817년에 처음으로 이제 파킨슨 병에 걸린 환자들을 6명을 보고를 했는데 학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파킨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생일인 4월 11일을 저희가 이제 세계 파킨슨병의 날로 삼고 매년 이렇게 약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나 뭐 자료 영상에서 본 파킨슨병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움직임이 느리다거나 손을 떠는 수전증?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요 증상들인가요? 네, 사실 이제 파킨슨병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이제 느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해주셨던 브레디카이네지아, 뭐 브레디키네지아라고 하는데 그게 느린 움직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브레디가 느리다, 카이네시아가 움직임이어서 느린 움직임인데 그게 사실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임상 증상입니다. 그래서 느린 움직임이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손떨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보행 불편, 자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뭐 근육 강직도 있을 수 있고 뻣뻣해지는. 근데 여기 파킨슨병 손떨림은 저희가 보통 수전증이라고 하는 손떨림과는 좀 양상이 틀려서 수전증은 저희가 보통 뭐 글씨를 쓰고 물건을 들 때 떨리는 이런 양상이 있는데 파킨슨병은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안정시 떨림 레스팅 트레머 하신 게 안정할 때 레스트 할 때 떨리는 것이거든요. 레스팅 적어야겠네요. 네, 성경 배우셔야 뭐 되겠습니다. 레스팅 트레머, 트레머 앤 레스트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떨리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떨리는 느낌이 와서 그렇게 좀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파킨슨 떨림은 좀 움직이면 오히려 없어지는 양상. 내가 뭔가 할 때는 없어지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양상이 틀려서 수전증하고 이제 파킨슨병 떨림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저희가 임상 증상들을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좀 후기로 갈수록은 좀 걸음도 많이 나빠지시고 그래서 보행이 좀 느려지고 뭐 걸음 뭐 보폭 종종 걸음을 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자세 균형도 좀 불안정해져서 넘어짐이 발생하기 쉽다든지 그리고 그 자세도 조금 앞으로 굽어지고 약간 어깨 동그래지고 이제 좀 이렇게 허벅지나 무릎도 좀 굽혀지는 자세가 있어가지고 그런 자세 변화도 있는 상태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표정 변화 같은 네. 것도 있다고 굉장히 이제 들었어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표정이 좀 무표정해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은 사실 눈 깜빡임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눈이 깜빡이는 게 좀 줄어들고 표정을 좀 덜 만드는 그런 양상이 생겨서 저희가 가면형 표정, 뭐 혹은 마스크드 페이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무표정해진다, 약간 뭐 화나 보인다, 표정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좀 사라지는 증상도 이제 파킨슨병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인들이 금방 알 것 같아요. 표정도 바뀌고 또 발걸음도 느려지고 손도 떨리고 이렇게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증상 말고 본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증상도 있을까요? 보통 이제 주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운동 증상이라고 그런 것들, 느려지고 좀 떨리고 이런 것들 운동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위 분들이 오히려 이제 좀 혹시 달라진 것 같다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본인만 오히려 느끼는 증상이 비운동 증상, 보이진 않지만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약간 피로하고 뭐 피곤하고 좀 뭐 무기력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불면증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다. 낮에 너무 졸음이 쏟아진다 같은 수면상의 그런 이상도 생기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기분이 변했다.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진 것 같다, 전보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이게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찌란 느낌이 들어서 생기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변비 증상 같은 거, 혹은 뭐 소화가 약간 불편하고 위장 장애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으셔서 다양한 비운동 증상을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다양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리고 이제 처가댁도 다 60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꼼꼼하게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앞에 말씀하신 대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나요? 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정말 왜 생기는지 정확히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파킨슨병은 전체 파킨슨의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특발성, 원인은 잘 모르지만 발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어쨌든 60대 이상에서 호발하는 거 볼 때 그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그 유기용제라고 농약 같은 거 좀 노출이 됐던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월남전 참전에서 고엽제 노출됐던 분들, 뭐 이런 것다든지 그런 것도 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뭐 마약 같은 성분에 좀 노출된다, 뭐 이런 것들도 그 도파민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위험 요인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딱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원인이 딱 저희가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도파민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파민도 어떤 이게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렇죠. 도파민이 부족해지는 게 이제 파킨슨의 가장 주요 원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 병이 좀 특징이 있는 게 도파민이라고 한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진다는 게 먼저 밝혀져서 굉장히 이제 그걸 치료 목표로 삼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게 바로 파킨슨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도파민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우리 몸에 나쁜 병까지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아주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해지는 기분을 담당하는 것도 도파민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파킨슨병처럼 이제 운동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데, 운동 기능을 이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뭐 기억을 좀 더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학습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신경계 기능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분 좀 이제 엔돌핀이 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엔돌핀이랑 도파민이랑은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단어는 이 두 신경 가지가 전달 다르거든요. 물질 중에 좀 다른 물질이긴 한데, 이제 뭐 엔돌핀은 뭐 행복을 느끼고 하는데, 도파민도 사실 이제 나오면은 좀 더 이제 활력이 돋고 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죠, 그것도. 약간 엔돌핀은 나 엔돌핀 돈다, 약간 나만 생각했을 때 이런 거 같고, 도파민은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썸 타는 프로그램, 남녀가 막 이렇게 막 꽁냥꽁냥 할 때 설레잖아요. 시청자가 다 도파민이 폭발한다, 약간 이럴 때 쓰거든요. 이제 그런 기분 좋은 거에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활력 이런 건 관련이 있어서 도파민 폭발한다는 또 그런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도파민 자체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뭐 좋기는 한데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부족해지면은 이제 운동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많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 나이가 들면서 뭐 소소하게 조금씩 뭐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건 있어요. 도파민을 만든 세포라든지 이런 좀 퇴행을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좀 더 심하게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 자체가 좀 심하게 퇴행을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세포가 사멸해서
그 저희가 중뇌 흑색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뇌에서 뇌 중간에 있는 저희가 뇌다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뇌에서 흑색질이라는 부분의 세포가 줄어들면 그게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거든요. 근데 그 세포가 좀 병적으로 빨리 줄어들고 한 60% 이상 없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레스팅 트레머, 브래디키네지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병들이 초기에는 별로 막 티가 안 나다가 이게 심해지면 증상으로 나타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꽤 있거든요. 파킨슨 병은 어때요? 좀 전조 증상으로 알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파킨슨병이 그 세포가 점점 그 도파민 세포가 사멸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0% 이상 사멸의 운동에서 나타나고 근데 그 전에 조금씩 없어지는 과정에서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좀 알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파킨슨을 발병하기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자다가 잠꼬대도 하고 좀 무서운 꿈 꾸면서 그걸 손발짓을 막 다 하시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후각 예민도가 떨어져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신 분들은 나중에 파킨슨병이 좀 발병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고 파킨슨병 환자분께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정말 먼저 그런 증상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파킨슨 병도 있고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파킨슨 증후군은 저희가 비전형 파킨슨 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저희가 쉽게 설명할 때는 이제 파킨슨병 사촌 같은 병들입니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좀 사촌이라 말하기엔 사실 좀 이 병들의 경과가 좀 나쁘고 약에 대한 반응도 좀 적고 좀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 속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에 속하는 병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다계통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진행성 핵상마비 그리고 피질 기저핵 변성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한 세 가지. 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적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희가 하면 이제 그런 병들이 보통은 이제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되는데요. 좀 증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 같은 증상도 있지만 다계통 위축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해 증상으로 해서 이제 균형 못 잡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자율신경 기능이 좀 이상해지거나 그래서 기립성 저혈 더 심하고 변비 더 심하고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소변보는 장애가 생기신다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게 좀 더 두드러지는 분들이 다계통 위축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성 핵상마비 같은 경우는 안구 운동이 좀 떨어져서 위아래로 눈이 움직이는 게 좀 힘들어진다거나 심한 경우는 나중에 눈이 앞에만 이제 거의 고정하는 것처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초기부터 좀 빨리 뒤로 넘어지고 그다음에 좀 인지기능 장애도 좀 빨리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그 피질 기저핵 변성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게 동반돼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팔이나 다리가 좀 이렇게 특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근간대성 경련이라고 몸이 움찔거리는 증상 동반되거나 그리고 인지기능이 좀 초기에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파킨슨 병도 또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 파킨슨 하면 알츠하이머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이게 또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가장 사실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고 이제 그 다음에 2등을 차지하는 병이 이제 파킨슨 병이거든요. 이제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많이 알려져서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주로는 어쨌든 기억력이 떨어진 치매 증상이 주라면은 이제 파킨슨 병은 사실 운동 증상이 더 주가 되고 물론 파킨슨 병도 이제 워낙 고령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는 또 초기부터 한 3분의 1, 한 40%는 인지기능 떨어진다고 하는데 파킨슨병에서 올 수 있는 인지기능 저하나 파킨슨병의 치매 같은 경우는 좀 알츠하이머 치매랑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주로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걸 더 많이 느끼신다면은 파킨슨병은 저희가 이제 집행기능이라고 해서 전두엽 기능, 앞쪽 뇌가 담당하는 기능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후두엽에서 시각 인지 기능 같은 게 떨어져서 후두엽 기능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쪽으로 기능이 더 두정엽, 후두엽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그쪽으로 이상이 좀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파킨슨 병에서 네. 치매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파킨슨병도 이제 보통 오래 앓게 되시면은 이제 왜냐면 환자가 또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그래서 후반에 아주 오래 나이를 드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한 80% 이상이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세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서 오래 앓고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들이 조금 파킨슨병 치매가 좀 발병할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파킨슨병의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 앞에서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어떤
증상이다, 질환이다 해주셨으니까 이 부족한 도파민을 그럼 좀 채워주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정말 이 병이 참 이제 신비로운 병인 게 도파민 부족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도파민을 공급하는 치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도파민 자체를 그냥 먹어서는 뇌로 갈 수가 없거든요. 도파민 분자가 커서 뇌하고 혈액내 장벽이라는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조금 더 작은 분자량이 뇌 안으로 들어서 바뀔 수 있게 레보도파라는 도파민 전고 물질을 저희가 보통은 약으로 먹게 만들어 드리고요. 혹은 도파민 효연제라고 해서 도파민 수용체에 가서 붙어서 도파민 척하는 약을 이제 드리기도 해요. 그런 거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도파민이라는 약이 제가 그 빨리 분해가 돼요. 레보도파라는 약이 몸에 들어가면 사실 좀 분해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짧아서 금방 분해되기 때문에 좀 분해가 덜 됐으면 좋겠다 해서 보조적으로 그런 분해 효소들을 좀 억제해주는 약들을 같이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약들이 사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떨림이 주로 심한 분들은 좀 젊은 환자는 떨림 심한 분들은 저희가 항콜린성 약물이라고 해서 좀 떨림에 쓰는 약들을 좀 쓰기도 하는데 그 약 같은 경우는 좀 입마름도 있고 조금 집중력 떨어뜨리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좀 주의해서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약의 증상이 잘 맞으면 뭐 허니문 시기 이런 말을 뭐 쓰기도 한다던데. 예. 네. 저희가 그래서 허니문 피리어드, 허니문 시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약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환자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시기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분도 행복하고, 그래서 본인이 처음 진단해준 의사에 대한 막 신뢰도 너무 넘치고 모두가 정말 행복한 시기예요. 날 진단해준 분은 명의시고 나는 좀 행복하고 약도 너무 약 기운도 잘 이어지고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시기가 사실 영원히 계속되면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이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5년 이상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약효가 다음 약 먹기 전에 떨어지는 약효 소진 증상이 나타나서 그런 즐거운 허니문이 끝나고 이제 약효가 소진된 증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약효가 좀 과해서 막 몸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이상 운동이 유발되는 것 같은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아내랑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 대입이 좀 그렇습니다만. 5년까지는. 근데 소진 증상이라고 하면 흔히 뭐 약발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효 소진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제일 좋으려면은 그러니까 허니문 피리어드 되면은 그 약효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약 먹고 점심약 먹고 저녁약 먹고 계속 약효가 잘 이어져서 계속 기분이 좋은 게 허니문 시기의 저희 특징인데 약효 소진 증상이 나타나면은 아침약 먹고 그 다음 약 먹기 전에 약효가 빠지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래서 그 다음 약 먹기 전에 몸이 무거워지고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물결처럼 그 썰물처럼 빠진다고 해서 영어로는 웨어링 오프라고 하고 한글로는 약효 소진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을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그 뇌 수술하면은 두개골을 이렇게 열고 수술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무섭게 열고 하진 않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약을 먹고 잘 지내시면 그냥 계속 잘 지내면 좋은데 약효 소진 증상이 너무 나타나고 약물 유발성 이상 운동이 나타나고 뭔가 약으로만 이 환자분을 좀 편하게 지내는 게 정말 좀 어려운 상태가 되면은 저희가 뇌신부 자극술 같은 그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게 열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 뇌수술 출혈 같을 때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작은 구멍만 뚫어가지고 아주 작은 구멍에다가 저희가 이제 거기에 그 약간 뇌에 전기침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신부에 자극되는 그 전기 자극을 할 수 있는 걸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기침 같은 게 그래서 전기 파장이 나와가지고 약간 뇌 그 망가졌던 회로를 조금 더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운동 회로가 전기 자극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약이 하는 역할을 좀 전기 자극이 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약물은 들어갔다 약효가 빠졌다가 반복되지만 이건 전기자극은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니까 조금 그런 운동 동요 증상이나 약효 소진 증상이 심한 분들한테 이런 걸 좀 쓰시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냥 약 먹기 전에 애초에 바로 수술 받아버리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깔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이제 정말 그래서 진단하자마자 수술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뭐 있긴 있으십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약에 대한 반응성이 정말 확실히 이제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초기에는 파킨슨병인지 아닌데 좀 지나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좀 파킨슨 증후군과 헷갈렸던 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파킨슨병이 확실한지 또 저희가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분이지 그러니까 약으로 최대한 치료해서 잘 지낼 수 있는 분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그 시기를 제가 좀 지켜보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이제 보험 기준 이런 것도 있어서 보통 파킨슨 진단받고 한 5년 이상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보통 이제 대상자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무조건 혜택? 진단해서 바로 하진 않고요. 네. 보험 혜택을 또 안 받으면 금액이 많이 비쌀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그래도 좀 저렴해졌던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비용이 어쨌든 부담이 되시니까는 네. 그런 것 좀 저희도 또 기준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의학 기술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네. 파킨슨병도 약물로 그냥 뭐 증상 완화가 아니라 완치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는 없을까요? 안 됩니까?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본적으로 아예 병을 다 완치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치료 때문에 이제 오히려 파킨슨병의 그런 저희가 아까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 파킨슨병이 생길 때는 저희가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좀 쌓이고 응집하고 쌓이는 게 좀 나와서 혹시 그런 단백질을 좀 아예 좀 없애는 단백질을 없애는 그런 걸 타겟으로 하는 항체 치료 같은 걸 좀 하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연구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들의 결과가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의미 없게 나온 항체 치료도 있고 결과가 했는데 별로 좋아지는 게 없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의미가 있는 건 근데 아직 초기 단계, 이상 단계여서 확실치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아직은 이제 항체 치료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의미 있게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좋은 결과 나오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더 다른 타겟을 만들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없을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지난 3월 기사를 보니까요. 아, 네. 국내 한 병원에서 이 태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병 치료에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줄기세포라는 게 이제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퇴행성 질환에서 아마 줄기세포가 되게 핫한 치료 방법이라고 아마 네. 아실 거예요. 줄기세포 자체 들어보신 적은 많을 거고, 맞아요. 뭐 그렇죠.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 네, 뭐 노화 방지 어깨 도움 치료. 된다, 뭐 네. 여기도 도움 된다, 여기 뭐 관절에 좋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줄기세포가 어쨌든 들어가서 내가 이제 나이 든 세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노화돼서 망가지고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줄기세포가 들어가서 그 세포로 변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걸 기대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주사한다거나 뇌에 쏴가지고 걔가 도파민 세포로 그 자리로 가서 일하기를 좀 기대했는데 요번에 나온 치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방법인 게 줄기세포를 그냥 어린 상태로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배아 그 줄기세포를 갖다 좀 키워서 도파민 거의 세포, 신경세포 전구 단계까지 키워서 넣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꾼으로 교육을 해서 넣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너무 아기 같은데 네. 좀 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키운 다음에 그것도 이제는 수술 방법도 그냥 대충 넣는 게 아니고 뭐 정맥으로 놓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뇌에서 저희가 이제 그 뇌신부 작업을 하듯이 수술적으로 그 부분에다가 그 줄기세포 심어주듯이 넣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세포들이 좀 이제 자라나 그 세포들이 거기 자리를 잡고 일을 하더라. 그래서 도파민 좀 만들어주는 일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아직은 문제가 이제 이것도 좀 이상 단계가 그냥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만 본 거고 보통은 정말 이제 진짜 저희가 치료 하는 걸로 하려면 이제 3상 이상의 또 임상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 치료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기다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앞에서 줄기세포를 포함한 치료 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상생활에서 관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먹는 것도 좀 잘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좀 좋은 음식, 네. 뭐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게 있나요? 사실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되게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게 왜냐면은 어차피 뭐 수술적 치료라든지 약물 조정은 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네. 그럼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굉장히 궁금해요. 나도 뭔가 하고 싶다. 내가 내 병을 좋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다들 이제 섭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뭘 먹어야 될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시는데 결국 이제 파킨슨병이 좋은 거는 좀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좀 변비도 잘 생기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좀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약간 좀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 노화나 이런 데 방지가 될 것이다 해서 비타민 C나 E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사과나 뭐 귤이나 무슨 뭐 딸기나 뭐 여러 가지 뭐 양상추, 브로콜리 이런 건 다 드시면 녹황색 수주를 많이 드시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일도 좋기는 좋은데 간혹 과일류 같은 경우는 당뇨 같은 게 있는 또 환자분이 많으시니까 네. 혹시 혈당이 너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수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본인 담당하는 내과 선생님 있으면 또 같이 상담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그런 종류 음식 골고루 드시고 고기 같은 거 안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지방 잘 제거한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건 골고루 잘 드셔주시면은 그건 그 단백질도 먹어야 기운도 나고 근육도 만들기 때문에 섭취하는 건 좋은데 단백질을 먹을 때 단백질과 약을 너무 동시에 먹으면 저 레보도파 같은 약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그 식사,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 1시간 전에 미리 약을 드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빈속에 먹어도 좋고 직전 1시간에 먹는 게 도파민 흡수가 제일 잘 되고 약물 효과가 좋다, 약효가 좀 오래 간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주의하시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약 먹는 시간만 잘 지키면은
그냥 이제 일반 사람들이 밥 먹을 때처럼 건강하게만 좀 잘 골고루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아. 좀 더 특별한 기기를 항상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쵸, 더 원하시긴 설명을 하죠.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유 같은 건 좀 안 좋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뭐 우유가 나쁘다기보다는 우유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위를 코팅하니까 약하고 동시에 먹으면 좀 약 흡수가 좀 그럴 수가 있고 해서 우유를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이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데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른 병도 운동이 중요하지만 이 파킨슨병에서 운동이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운동을 저도 오시면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운동을 꼭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운동이 돈이 안 들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좋은 치료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막상 이제 한국 분들은 사실 한국인 환자분들 특히 노인 환자분들은 운동에 익숙치가 않아서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항상 운동을 강조드리는 게 운동 열심히 하시면 그 자체가 약간 뭐 도파민도 분비되고 뇌율의 뭐 성장인자 뭐 이런 것들 좀 분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오전에 한 10시에서 3시 사이 그러니까 좀 해가 좀 화창할 때 나가서 운동하시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이제 기분 우울감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타민 D 합성도 되고 그다음에 또 낮에 또 햇빛을 딱 받으시면은 그 밤낮 바뀐 노인분들 막 낮에 오히려 졸리고 밤에 막 잠 못 주무시고 하는 그런 밤낮 바뀌는 증상을 좀 저희가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물론 뭐 너무 뭐 걷는 게 안 좋고 불안정한 분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기 단계시고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 좀 런닝머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이클 돌린다든가 좀 빨리 좀 뛴다든가 이런 거 섞어서 하시면은 그런 운동을 이제 뭐 주에 한 3회 이상 한 30분씩 이상 좀 해주시는 걸 꾸준히 하면은 그거 자체가 좀 뇌 운동 회로를 조금 좀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파킨슨병 좀 진행을 늦춰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가지고 그러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건강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파킨슨병은 완치라기보다 관리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파킨슨병 환자들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서 2040년경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가 환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저희가 이제 예측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병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이 가고 수많은 연구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걸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병이 낫기에 노력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가져져서 더 좋은 치료가 언젠가 나올 거다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전문 의사들과 항상 상의해서 좋은 정보라든 좋은 치료 정보 나오면은 제가 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저희 전문의 그다음에 본인의 주치의들을 신뢰하고 열심히 같이 하면서 이제 진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들으니까 절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유수연 신경과 전문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